경기도 안산의 작은 동네. 낡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길에는 언제나 음식물 쓰레기의 쿰쿰한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늦은 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퍼붓고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날이었다. 파출소 앞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박순자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굽은 허리와 무거운 발걸음만큼이나 할머니의 마음도 무거웠다. 몇 년 전 남편 김영철 할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쓰러진 후 슈퍼마켓 운영과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은 순전히 할머니의 몫이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병원비까지 감당하려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골목 어귀, 지독한 비바람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옆에 놓인 커다란 박스였다. 누군가 비에 젖을까 검은 비닐봉투로 대충 덮어놓은 듯 했지만 비닐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소리는 할머니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엥, 엥, 아기 울음소리였다. 순간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다. 이 빛 속에 이 낡은 동네에 아기 울음소리라니.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다. 망설이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박스에 다가갔다. 비닐을 걷어내자 할머니의 낡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박스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아기 6명이 꼬물거리고 있었다. 모두 까무잡잡한 피부에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진 흑인 아기들이었다. 이 작은 생명들은 얇은 천조각에 쌓인 채 서로에게 기댄 채 미약한 숨을 쉬고 있었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진 모습은 너무나도 가여웠다. 할머니는 얼어붙은 듯 한참을 서 있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 도시로 올라와 힘겹게 살아온 할머니에게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6명의 아기라니. 그것도 흑인 아기들. 주변의 시선이 먼저 떠올랐다. 그리고 당장 내일 먹을 쌀 걱정조차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내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차가운 빗물에 젖어 새파래진 아기들의 작은 입술과 힘없이 벌떡거리는 가슴팍을 보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은 모두 사라졌다. 그저 살려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불쌍한 내 새끼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들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젖은 박스는 축 늘어져 버렸고 할머니는 6명의 아기들을 품에 안고 빗속을 뚫고 집으로 향했다. 비는 할머니의 낡은 옷을 적셨지만 아기들을 향한 따뜻한 옹이는 더욱 강해지는 듯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방을 따뜻하게 드고 아기들을 깨끗한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었다. 작은 몸에서 나는 차가운 기운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저며들었다. 막내 아기, 가장 작고 힘없어 보이던 여자아이는 유독 할머니의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 작은 악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에 할머니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이 아이에게서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가, 너는 꼭 살아야 한다. 할미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아기들의 몸을 하나하나 살폈다. 다행히 심하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던 김영철 할아버지는 아기 6명이 꼬물거리는 안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순자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여?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아이들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걱정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밤새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었어요. 이 빗속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그냥 두고 올 수는 없었잖아요. 영감. 어떻게든 키워봅시다. 우리에게 온 인연이 아닐까요?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힘든 살림에 자식들조차 변변히 뒷바라지 못했던 자신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아기들의 작은 울음소리와 할머니의 애틋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다. 허허, 6이라니.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가? 그래, 순자씨.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렇게 두 노부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사랑과 연민으로 6명의 아기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기들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들 때문에 두 노부부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분유값, 기저귀 값은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에 큰 부담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아니, 저 노인네들이 미쳤나? 자기 자식도 아니고 흑인 아이들을 6이나 데려다 키운다고 제정신이 아니야.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아기들을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아이들이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아기들을 품에 더 단단히 안았다. 우리 애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들은 할미, 할아비의 귀한 자식들이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비난만 한 것은 아니었다. 슈퍼마켓 단골 손님이었던 김 여사는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 매일 아침 따뜻한 미음을 끓여다 주었고 동네 청년회에서는 아기용품을 모금해 전달해 주기도 했다. 멀리 사는 할머니의 막내딸도 어렵게 돈을 모아 보내주었다. 이 작은 도움들은 두 노부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특히 옆집에 사는 다문화 가정 출신의 젊은 엄마는 흑인 아기들을 돌보는 노하우를 알려주며 할머니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할머니, 아이들은 사랑으로 먹고 자라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영양분일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6 아기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노부부의 집은 아기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할머니는 아기들에게 차례대로 이름을 지어주었다. 남자아이 셋에게는 민준, 준호, 지훈, 여자아이 셋에게는 소연, 은지, 그리고 막내에게는 박순자 할머니의 이름, 마지막 글자를 따서 하늘이 주신 귀한 아이라는 의미를 담아 하나라고 지었다. 6 아이들의 눈빛은 점점 총명해졌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만질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피어났다. 특히 막내 하나는 유독 할머니를 따랐다. 할머니가 힘들어할 때면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아주곤 했다. 그 작은 손길에 할머니는 모든 피로를 잊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빗속에서 주워온 6개의 작은 생명은 그렇게 기적처럼 노부부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이면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두 노부부와 6 아이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 그림자는 30년 뒤 모두의 삶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다. 6고집의 성장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30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안산의 작은 골목길. 낡은 주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집 안에는 더 이상 아기들의 옹알이, 소리 대신 활기찬 청년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김영철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6 자식들을 향한 사랑으로 반짝였다. 6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이제 어엿한 30살 청년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피부색은 달랐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노부부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함과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첫째 민주는 차분하고 사려 깊은 성격으로 형제자매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다. 그는 슈퍼마켓 일을 도우며 노부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뛰어난 기억력과 꼼꼼함을 바탕으로 가게의 모든 재고와 장부를 완벽하게 관리했다. 민준의 존재는 마치 흔들리는 배를 잡아주는 닷과 같았다. 그는 가족의 모든 대소사를 조율하고 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묵묵히 곁을 지켰다. 그의 넓은 어깨는 언제나 동생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였다. 둘째 준호는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스포츠와 모험을 즐겼다. 그는 작은 스포츠 용품 가게를 운영하며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었다. 어릴 적부터 뛰어난 운동신경을 자랑했던 준호는 동네 아이들의 영웅이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유롭고 도전적인 삶을 추구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일 정도로 용감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웃음소리에는 언제나 넘치는 생기가 담겨 있었다. 셋째 소연은 우아하고 섬세한 손재주를 가졌다. 그녀는 동네의 작은 공방에서 수제 비누와 향초를 만들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 덕분에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그녀의 작업실은 언제나 향긋한 냄새로 가득했고 그곳은 소연의 차분하고 온화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소연은 동생들의 다툼을 중재하고 엄마 박순자 할머니의 살림을 도우며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집안의 향기로운 꽃과 같았다. 넷째 지호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성격으로 타고난 지적 호기심이 강했다. 그는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특히 역사와 고고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했다. 가끔은 너무 생각에 잠겨 현실을 놓칠 때도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뛰어난 분석 능력은 가족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았다. 지훈의 방은 온갖 책과 자료들로 가득했고 그는 그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데 희열을 느꼈다. 다섯째 은지는 명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존재였다. 그녀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은지의 모습은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의 애교 넘치는 행동과 천진난만한 웃음은 노부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존재였다. 은지는 항상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가족 구성원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밝은 에너지로 그들을 감쌌다. 그리고 막내 하나, 6 형제자매 중 가장 어리고 처음 발견될 당시 가장 작고 연약했던 아이.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하나는 신비롭고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다소 침묵하고 사색적인 편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어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주로 꿈과 무의식, 그리고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다루었는데 때로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그림 속에 섬뜩하게 묘사되곤 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왠지 모르게 슬픔과 어둠, 그리고 감춰진 비밀이 엿보였다. 그녀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며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그림에서 풍겨나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묘한 기시감을 느끼곤 했다. 특히 박순자 할머니는 막내 하나에게 묘한 애착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하나가 어떤 알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6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지만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통된 결핍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들의 출생에 대한 의문이었다. 노부부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들의 과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아이들 또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굳이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또래들과 다른 피부색과 외모로 인해 겪었던 차별과 시선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이 질문은 그들의 삶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노부부의 사랑은 그들에게 뿌리 깊은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그 어떤 친형제보다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은지는 어린이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슈퍼마켓 앞 우편함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낡고 바랜 봉투에는 아무런 발신자 표시도 없었고 주소도 삐뚤빼뚤하게 송을씨로 적혀 있었다. 편지 봉투는 습기에 젖어 흐물거렸고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이 풍겨져 나왔다. 은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엄마, 이거 누구 편지예요? 발신자도 없고 주소도 이상해요. 은지가 편지를 내밀자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들었다. 봉투를 열기도 전에 할머니의 표정은 마치 깊은 불안감에 휩싸인 듯 일그러졌다. 이게 왜 여기에?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편지 봉투에 적힌 글씨를 응시했다. 그 글씨체는 할머니의 뇌리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어떤 기억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낡고 찢어진 종이 한 장과 함께 오래되어 색이 바랜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여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아기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막내 하나를 닮아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붉은색 잉크로 삐뚤빼뚤하게 쓰인 글자가 있었다. 그날의 비밀이라는 짧고 섬뜩한 문구였다. 편지를 본 민준과 지훈은 즉시
사진과 봉투를 자세히 살폈다. 지우는 사진 속 여인의 복장과 배경을 보고 30년 전의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그날의 비밀이라는 문구에 의문을 가졌다. 이건 분명 우리가 버려진 그날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지훈의 말에 노부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할머니는 사진을 움켜쥐고 몸을 떨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할아버지 역시 평소의 온화한 모습을 잃고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편지 한 통이 노부부의 평화로운 일상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가 되어 잔잔하던 호수의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날 밤 6 형제는 잠 못 이루고 거실에 모여 앉았다. 편지 한 통이 가져온 충격은 너무나도 컸다. 그동안 덮어두었던 출생의 비밀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특히 막내 하나는 사진 속 아기의 눈빛이 자신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요? 그리고 그날의 비밀은 뭘까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침착하게 동생들을 다독였다.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하지만 이 편지가 우리의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 우리가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지우는 편지 봉투와 사진을 꼼꼼히 다시 살폈다. 그는 특히 봉투의 우표와 우편 소인을 유심히 보았다. 오래된 우편 소인은 희미했지만 특정 지역의 우체국 표식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사진의 뒷면, 붉은 잉크로 쓰인 그날의 비밀이라는 글씨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왠지 모르게 이 글씨체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잊혀지지 않는 어떤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의 이성적인 두뇌는 이미 이 편지가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30년 전의 어떤 사건이 현재의 그들을 향해 던지는 경고이자 메시지 같았다. 막내 하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그녀는 편지에서 나온 낡은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기의 흐릿한 얼굴은 점점 자신의 얼굴과 겹쳐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낯선 병원 복도, 차가운 금속성 소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 같은 형상들. 너무나도 생생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스케치북을 펼치고 펜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흐릿하고 기괴한 형상들, 어딘가에 갇힌 듯한 아기들, 그리고 그들을 내려다보는 섬뜩한 눈빛. 그림이 완성되자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어떤 기억이 형상화된 듯한 느낌이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 그림은 진실을 향한 6구릿의 위험한 여정의 첫 신호탄이었다. 편지가 온 이후로 박순자 할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식은땀을 흘리며 알 수 없는 비명을 지르곤 했다. 안 돼. 그 아이를 데려가지 마. 할머니는 흐느끼며 횡설수설했다. 특히 저주. 그 저주가 다시 시작될 거야. 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눈빛은 깊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막내 하나는
유독 할머니의 이런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할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다. 할머니가 하나를 보고 그 아이, 네가 그 아이구나 라고 중얼거릴 때마다 하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불안감이 뒤섞였다. 민준과 은지는 할머니의 병간호를 도맡았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병세 악화에 망견자실한 채 밤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끼는 일이 잦아졌다. 순자씨, 부디 무사해야 하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하지 않소. 할아버지의 메마른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다. 병원에서는 할머니의 증세를 노인성 우울증과 선망이라고 진단했지만 6 형제는 단순한 노환이 아님을 직감했다. 편지가 온 뒤로 급격히 나빠진 할머니의 상태는 분명 그 비밀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우는 편지에 담겨있던 낡은 사진과 그날의 비밀이라는 문구에 더욱 집착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 30년 전의 신문기사와 사회면에 보도되었던 사건들을 샅샅이 뒤졌다. 특히 안산 지역의 미제 사건이나 실종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던 중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30년 전 그들이 발견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안산 외곽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와 함께 신생아 여러 명과 산모 몇 명이 실종되었다는 기사였다. 당시에는 단순한 화재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기사 말미에는 수사 결과 의문점이 많아 재수사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내용이 덧붙여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병원의 이름은 하늘종합병원. 지우는 곧바로 이 사건과 관련된 과거 의료 기록이나 관계자들의 정보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정보는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고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때 하나의 촉이 발동했다. 그녀는 웹툰 작업을 하며 얻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숨겨진 커뮤니티와 다크웹까지 뒤졌다. 그리고 과거 하늘종합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전직 간호사의 글을 발견했다. 그 글에는 병원에서 비인도적인 실험이 자행되었고 특히 혼혈 신생아들이 비밀리에 이용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글쓴이는 더 이상의 자세한 정보 없이 자신도 위협을 느껴 숨어 지내고 있다는 두려움 섞인 말과 함께 사라져 있었다. 혼혈 신생아. 지훈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단어였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자신들과 같은 피부색을 가진 신생아들, 버려진 쓰레기통, 그리고 할머니의 횡설수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의 음모로 연결되고 있었다. 지훈은 곧바로 민준과 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우리가 단순한 버려진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어. 어떤 실험의 부산물이었거나 아니면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났다. 그들은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을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늘종합병원의 폐쇄 이후 병원 소유권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 나섰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늘종합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를 주름잡는 거대 의료그룹 미래의학그룹의 회장인 김상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상철은 뛰어난 의사이자 냉철한 사업가로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늘 비도덕적인 소문과 의혹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특히 그는 오래전부터 인간 유전자 조작과 생명 연장 연구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여왔다고 알려져 있었다. 지우는 김상철의 과거 행적과
미래의학그룹의 현재 연구 분야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래의학그룹이 현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유전병 치료를 명목으로 한 대규모 유전자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겉으로는 인도주의적인 프로젝트였지만 지훈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어쩌면 김상철은 30년 전의 실험을 지금도 다른 형태로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김상철에게 직접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상철은 접근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사생활을 베일에 감추고 있었고 경호원들의 삼엄한 보호를 받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스포츠 용품점을 통해 알게 된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박씨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구했다. 박씨 아저씨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김상철이라는 이름에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김상철, 그 인간은 옛날부터 유명했지. 돈이라면 악맥의 영혼이라도 팔아넘길 놈이라고 함부로 건드렸다간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박씨 아저씨의 경고는 여섯 형제를 더욱 긴장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은 자신의 공방에서 작업을 하던 중 낯선 남자가 공방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다. 남자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왠지 모르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소연은 직감적으로 그 남자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작업에 몰두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저녁 무렵 남자가 사라지자 소연은 곧바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분명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 김상철이라는 그 사람이 벌써 눈치챈 건 아닐까. 민주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추적자가 아니었다. 김상철은 이미 그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병세 악화와 편지의 도착, 그리고 김상철의 등장.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하나는 밤마다 더욱 선명하고 기이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건물 안을 헤매었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었다. 그 속삭임은 저주받은 아이들, 아무도 너희를 원하지 않아 라는 섬뜩한 내용이었다. 꿈에서 깰 때마다 하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들은 김상철을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지훈은 김상철이 과거에 진행했던 논문들을 찾아냈다. 그 중에는 인종 간 유전자 결합을 통한 특정 유전 질환 치료 가능성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었다. 논문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을 통해 특정 형질을 가진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30년 전 하늘종합병원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훈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가설이 떠올랐다. 설마 우리가 그 실험의 결과물이었던 걸까? 하나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들의 존재가 누군가의 탐욕스러운 실험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동시에 할머니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저주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자신들이 저주받은 존재인 걸까? 그녀는 자신의 그림들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왠지 모르게 실험실과 같은 공간과 감시하는 눈들이 자주 등장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잠재된 기억의 파편들이었던 것이다. 여섯 형제는 김상철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 함을 직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사랑하는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이 위험한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 미로와 같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정체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싸움이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여섯 형제는 김상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할머니의 위독한 상태와 자신들의 얽힌 과거가 그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침착하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취합하는 중심 역할을 맡았고, 준호는 현장 조사와 잠입 등 행동이 필요한 부분을 담당했다. 소연은 섬세한 관찰력과 주변 사람들과의 친화력을 이용해 간접적인 정보 수집을, 지훈은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연결하는 핵심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 은지는 밝은 에너지로 지쳐가는 형제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하나의 특별한 직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김상철의 과거와 그가 설립한 하늘 종합병원에 대한 더 깊은 정보를 파내는 것이었다. 지훈은 김상철의 초기 논문과 발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며 그의 연구가 단순한 의학적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광적인 집착을 담고 있음을 확신했다. 특히 30년 전 하늘 종합병원에서 작성된 논문들 중에는 인종 간 유전자 혼합을 통한 특정 유전적 형질 발현, 가능성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었다. 이 논문은 공식적으로는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폐기되었지만 지훈은 이 연구가 자신들의 존재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했다. 준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김상철의 비서실에 침투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과거 스포츠용품점에서 거래하던 전직 사설, 탐정 출신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친구는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거절했지만 여섯 형제의 절박한 사연을 듣고 마지못해 돕기로 했다. 준호는 위장 취업을 통해 김상철의 회사 건물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비서실 컴퓨터에 접근하여 김상철의 비공개 일정, 통화 기록, 그리고 오래된 파일들을 몰래 복사해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김상철이 30년 전 하늘 종합병원 화재 사건의 생존자 중 한 명인 당시 병원장이었던 최 박사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편 소연은 자신의 공방을 드나드는 손님들 중 우연히 최 박사의 과거 인척관계에 있는 노부인을 만나게 되었다. 소연은 노부인에게 정성껏 만든 향초를 선물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유도했고, 최 박사가 과거 하늘 종합병원에서 김상철과 함께 어떤 비밀스러운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연구가 실패한 후 최 박사는 모든 것을 잊고 외딴 곳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노부인은 최 박사가 평소 아끼던 작은 은재 펜던트를 소연에게 보여주었다. 펜던트에는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지훈은 이 문양이 30년 전 폐쇄된 하늘 종합병원의 로고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이 김상철의 뒤를 쫓던 중 한 마리의 유기견이 그들의 눈에 띄었다. 비를 맞아 축 늘어진 채 골목을 헤매는
누런 털의 잡종견이었다. 다른 형제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하나는 왠지 모르게 그 개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마치 그 개의 눈빛에서 어떤 간절함과 함께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고 할까. 하나는 개에게 다가가 먹을 것을 내밀었다. 개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으르렁거렸지만 하나의 따뜻한 손길에 이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그 개는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온 듯했다. 하나는 그 개에게 다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다리는 그날부터 6 형제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다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놀라운 후각과 직관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지훈이 과거 하늘 종합병원의 설계도를 살펴보던 중 설계도는 표시되지 않은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그는 지도를 들고 현장 조사를 위해 폐허가 된 병원 터로 향했고 다리가 맹렬히 짖으며 특정 방향으로 이끌었다. 다리가 멈춘 곳은 무너진 잔해 속에 숨겨진 작은 지하 통로였다. 그곳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곳이었다. 다리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묻혔을 비밀 공간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녹슨 실험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지훈은 그곳에서 김상철의 필체가 담긴 낡은 연구 노트들을 발견했다. 노트에는 프로젝트 제미니, 6개의 씨앗, 좁은 피의 아이들 등 섬뜩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연구 노트에는 6 쌍둥이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생체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우리들의 기록이야. 지훈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연구 노트에는 그들이 버려진 날짜와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노트를 읽어 내려갈수록 6 형제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단순한 실험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김상철의 비뚤어진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다. 노트에는 또한 특정 조건에서만 발현되는 잠재 능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특히 막내인 에프시어 6번째 여성 개체은 다른 개체들과 달리 매우 특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다. 하나는 자신의 이름이 F6로 기록된 것을 보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특별한 직관과 기이한 꿈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상철은 더욱 강도 높은 압박을 시작했다. 그의 부하들은 노부부의 슈퍼마켓을 감시하고 6 형제의 일거수일투족을 미행했다. 은지의 어린이집으로 찾아와 아이들을 미끼로 위협하기도 했고 준호의 스포츠 용품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한 박순자 할머니의 병실에 몰래 침입하려다 민준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너희들이 감히 김상철 회장님을 건드려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군. 김상철의 오른팔 격인 검은 양복의 남자는 섬뜩한 경고를 날렸다. 하지만 6 형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김상철의 위협은 그들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김상철이 하늘 종합병원의 비밀 실험실에서 어떤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가 왜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자신들을 찾아내려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기로 다짐했다. 특히 할머니가 언급했던 저주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들은 김상철의 연구 노트에서 프로젝트 제미니가 단순히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였음을 짐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상철이 아직도 그 프로젝트 제미니의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김상철의 거대한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지만 여섯 형제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강렬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김상철과의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말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함께하는 충직한 다리가 있었다. 다리는 마치 과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 여섯 형제와 김상철 사이를 오가며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했다. 그들의 심장은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고동치기 시작했다. 김상철의 위협이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여섯 형제의 수사는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상철의 거대한 권력과 조직적인 방해 공작 앞에 번번이 좌절했다. 중요한 증거를 찾으려 할 때마다 미리 선수쳐 사라지거나 목격자들은 침묵했고 정보원들은 두려움에 몸을 사렸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듯 그들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때 가장 연약해 보였던 막내 하나에게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나는 밤마다 더욱 선명하고 생생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병원 복도를 끊임없이 헤매었고 차가운 금속성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기들을 보았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꿈속에서 그녀가 알 수 없는 언어로 제미니, 프로젝트, 실패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뛰었다. 지우는 하나의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님을 직감했다. 하나야. 내 꿈은 어쩌면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된 기억의 파편일 수도 있어. 김상철의 연구 노트에서 프로젝트 제미니라는 이름을 봤어. 그리고 너를 F16이라고 지칭하며 특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지훈의 말에 하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꿈속에서 본 이미지들을 거칠게 그려내기 시작했다. 흐릿한 인물들이 유리창 너머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모습. 그리고 기계음으로 가득 찬 방에서 작은 주사기가 여러 아기들에게 꽂히는 섬뜩한 장면들이었다. 하나의 그림들을 보던 지훈은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기억 복원 또는 최면 치료였다. 그는 즉시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최면 치료 전문가인 최 교수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최 교수도 하나의 그림과 그녀의 증상을 듣고는 깊은 흥미를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무의식 속에 억압된 기억이 표출되는 현상일 수 있어요. 최 교수는 하나에게 최면 치료를 제안했다. 하나는 두려웠지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용기를 냈다. 최면 상태에서 하나는 충격적인 기억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다른 아기들의 시점에서 기억들을 경험했다. 좁은 공간에 갇힌 채 여러 명의 아기들이 함께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의사들이 그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실험을 하는 모습이었다. 주사 바늘이 몸에 꽂히는 고통,
알 수 없는 약물이 주입되는 순간의 섬뜩함. 그리고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던 기억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아기들 중 한 명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그 남자는 김상철의 오른팔이었던 남자와 똑같이 생겼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의 파편. 아기들의 작은 손목에 새겨져 있던 식별번호. 하나는 자신의 손목에 새겨져 있던 흐릿한 문신 같은 것을 기억해냈다. 최 교수는 하나의 반응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분명히 조작된 기억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성 기억입니다. 이 아이들은 실험실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실험 목적으로 감금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 교수는 하나의 기억 속에서 검은 피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포착했다. 한편 다리는 여전히 6 형제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어느 날 민준이 슈퍼마켓에서 오래된 박스들을 정리하던 중 다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으며 한 박스를 긁어대기 시작했다. 박스 안에는 낡은 인형들과 함께 박순자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해왔던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30년 전 하늘종합병원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간호사 명찰과 함께 찢어진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명찰에는 간호사 김미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휴 XX년 액슈얼 7 김상철 박사 또다시 아이들을 데려왔다. 이번엔 6명의 흑인 아기들이다. 모두 건강해 보이지만 박사님의 눈은 섬뜩할 정도로 광기에 차 있었다. 재민이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라고 했다.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시구 XX년 액수월 7 밤새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비인도적인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나를 포함한 몇몇 간호사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지만 김상철 박사의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 C69XX 년 액수월 7 병원 내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김상철 박사가 모든 연구 자료를 폐기하고 흔적을 지우려 한다. 어쩌면 이 병원이 통째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해. 휴 XX년 액수월 X1 병원에 화재가 발생했다.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적인 방화인 것 같다. 나는 겨우 아기 몇 명을 데리고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6 쌍둥이 중 한 명은 미처 데려오지 못했다. 가장 작고 연약했던 아이. 죄책감에 미칠 것 같다. 이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해. 살아남아야 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불에 그슬려 있었지만 지호는 김미영 간호사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미처 데려오지 못했던 가장 작고 연약했던 아이가 바로 하나였음을 직감했다. 김미영 간호사는 병원 화재 당시 살아남은 유일한 내부 고발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후 실종되었고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다. 일기장은 그들이 쌍둥이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도 담고 있었다. 그들은 김상철의 실험 목적으로 각기 다른 산모에게서 태어나 한 곳에 모인 검은 피의 아이들이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던 저주는 바로 김상철의 비인도적인 실험을 의미했던 것이다.
할머니는 김미영 간호사가 버린 아이들을 우연히 발견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김미영 간호사가 미리 계획적으로 아이들을 버린 듯이 맡겨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횡설수설은 그날의 충격과 함께 감춰진 진실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6 형제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단순한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체 실험의 피해자였으며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김상철의 죄악을 증명하는 증거였던 것이다. 김미영 간호사의 일기장과 하나의 기억, 그리고 다리의 특별한 능력은 김상철의 비밀을 파헤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들은 김상철을 향한 복수심과 함께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그의 죄를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김상철은 그들이 진실에 근접했음을 감지했다. 그는 6 형제를 없애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잔인한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박순자 할머니의 병실에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침입을 시도했고 형제들은 간신히 그들을 제압했다. 슈퍼마켓에는 협박성 전화와 낙서가 난무했고 6 형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숨는 것을 멈추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김상철과의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대결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다리는 형제들의 결심을 이해하는 듯 그들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든든하게 곁을 지켰다. 이젠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들의 생존과 정의를 위한 처절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6 형제는 김상철을 대중 앞에 끌어내 그의 만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김상철이 곧 개최할 미래의학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및 신약 개발 발표회를 노리기로 했다. 이 행사는 국내외 언론은 물론 수많은 의료계 인사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이곳이야말로 김상철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을 밝히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민주는 행사의 보안 시스템과 김상철의 동선을 분석했다. 준호는 행사장 잠입 경로와 비상 탈출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미리 준비했다. 소연은 언론 관계자들에게 접근할 방법을 모색했고 은지는 행사장 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지훈은 김미영 간호사의 일기장, 김상철의 연구노트, 그리고 하나의 최면 치료 기록을 바탕으로 김상철의 범죄를 증명할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막내 하나에게 주어졌다. 그녀의 특별한 직관과 활성화된 기억은 김상철을 직접 대면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계획 실행 전날 밤 박순자 할머니의 병세는 더욱 위중해졌다. 할머니는 희미한 목소리로 하나를 불렀다. 하나, 아가가, 너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나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해결할게요. 할머니는 저희의 기적이고 저희는 할머니의 자식들이에요. 저주는 없을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흐릿한 눈빛에 잠시 생기가 돌았다. 할머니는 하나의 손을 힘겹게 들어 자신의 뺨을 어루만졌다. 고맙다, 내 아가. 결전의 날, 김상철의 신약 개발 발표회는 성대하게 시작되었다. 화려한 조명과
박수 소리 속에서 김상철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미래의학그룹은 지난 30년간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할 신약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던 생명 연장의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여섯 형제의 눈에는 그의 가면 속 탐욕만이 보였다. 발표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은지와 준호가 미리 준비한 스모크 폭탄을 터뜨리며 행사장 내부를 혼란에 빠뜨렸다. 동시에 민주는 메인 전원을 때려 행사장을 암흑으로 만들었다. 혼란을 틈타 지우는 스크린에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웠다. 대형 스크린에는 하늘종합병원 비인도적 인체 실험 실태라는 충격적인 제목과 함께 30년 전 실험실 내부 사진과 아기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행사장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김상철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경호원들에게 모든 것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경호원들은 빠르게 여섯 형제에게 달려들었다. 준호는 뛰어난 격투 실력으로 경호원들을 제압하며 동생들이 시간을 벌어주었다. 소연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언론인들에게 김상철의 비리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네주었다. 바로 그때 하나가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남자는 김상철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그는 30년 전 이곳 하늘종합병원에서 무고한 아기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생체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저와 제 형제들이 바로 그 실험의 희생양입니다. 하나의 폭로의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상철은 격분하여 하나에게 달려들었다. 저 아이를 당장 끌어내. 모두 거짓말이다. 정신병자의 헛소리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상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프로젝트 제미니의 검은 피의 아이들이라고 불렀죠. 당신은 우리가 특별한 잠재력을 가졌다며 마지막까지 나를 노렸죠. 나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기억들은 당신의 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이 끝나자 행사장의 스크린에서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나의 최면 치료 중 녹화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하나는 30년 전의 기억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고 그 기억 속에는 김상철의 얼굴과 그의 섬뜩한 지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미영 간호사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김상철의 필체가 담긴 연구 노트의 사진들이 스크린에 연달아 나타났다. 프로젝트 제미니 6개의 씨앗, 검은 피의 아이들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다. 김상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행사장의 문이 활짝 열리고 김영철 할아버지가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노쇠했지만 단호한 표정의 박순자 할머니가 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다. 할아버지의 손에는 오래된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김상철 내놈의 죄는 하늘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김상철과 최 박사의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그때 그 6 아이들을 모두 제거했어야 했어. 특히 그 F6, 그 아이만 아니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김상철 회장님,
그 아이들은 이미 죽었을 겁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버려졌으니. 최 박사, 아니, 나의 직감은 틀리지 않아. 그 F6는 살아있어. 나의 오랜 연구의 최종 결과물을 손에 넣어야 해. 그때 그 불완전했던 실험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김상철, 이 녹취록은 김상철이 30년 전 인체 실험을 계획했고 6 형제를 버린 것이 아니라 죽이려 했으며, 특히 하나에게 집착했던 이유가 밝혀지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녹음기의 내용이 끝나자마자 행사장은 경악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언론 카메라들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김상철의 얼굴은 더 이상 가면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때 다리가 김상철의 발치에 놓여있던 작은 서류 가방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다리의 맹렬한 행동에 경호원들이 당황한 사이 지훈은 재빨리 가방 안에 내용물을 꺼냈다. 그 안에는 김상철이 미래의학그룹을 이용해 수년간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진행해왔다는 증거 자료들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은 김상철이 발표 직전까지 숨겨두었던 마지막 필이 장부였다. 다리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서류를 지훈에게 넘겨주자마자 김상철을 향해 맹렬히 지저댔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경찰이 들이닥쳐 김상철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김상철은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더 이상 그의 추악한 진실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하나를 노려보며 저주받은 아이. 너 때문에 모두 망했어. 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하나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연단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5 형제와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부모님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공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김상철의 추악한 범죄는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30년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하늘 종합병원의 비밀이 만천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6 형제는 김상철과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의문과 상처들은 이제 치유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 김상철의 체포는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미래의학그룹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그의 뒤를 봐주던 정재계 인사들까지 줄줄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하늘 종합병원에서 자행된 30년 전의 비인도적인 인체 실험의 진실은 온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 잔혹함과 비인간적인 행태에 전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재벌의 몰락을 넘어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던 권력의 오만과 탐욕, 그리고 약자에 대한 착취를 고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언론은 연일 6 쌍둥이의 기적 같은 생존과 그들의 용기 있는 폭로를 대서특필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수술 후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다. 할머니의 회복은 느렸지만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오는 6 손자. 손녀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났다. 특히 하나는 매일 할머니 곁에서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환하게 웃었다. 내 아가들, 정말 고생 많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김영철 할아버지는 아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얼굴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을 이겨낸 단단함과 이제 막 시작된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6 형제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이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히지 말고 너희들의 빛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라. 6 형제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의 오랜 상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6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주는 복학하여 법학과에서 인권 변호사를 꿈꾸게 되었다. 그는 사회에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고 싶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에 맞서 싸울 거야. 내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도록. 그의 눈빛은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준호는 고아원을 돕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격투기를 가르치며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멘토가 되었다. 나처럼 혼자라고 느끼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 그의 거친 외모와는 달리 따뜻한 마음을 가진 준호는 아이들의 영웅이 되었다. 소연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 언론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고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느꼈다. 아무리 강한 어둠도 진실의 빛 앞에서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 나는 그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녀의 글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은지는 미술 치료사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그녀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치료에 전념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녀의 손길이 닿은 아이들의 그림은 점차 밝고 희망적인 색으로 채워져 갔다. 지우는 의학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는 이제 돈과 명예가 아닌 진정한 인류의 건강과 생명 연장에 기여하는 연구를 하고 싶었다. 그는 김상철의 잘못된 연구를 바로잡고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앞장섰다. 과학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해. 결코 인간을 지배하거나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 그의 연구는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그리고 막내 하나. 그녀는 여전히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신비로운 직관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실종된 사람들을 찾거나 미제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는 등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었다. 이 능력이 내게 주어진 이유가 있을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래.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깊고 강해졌다. 하나는 특히 다리와의 교감을 통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 다리는 이제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었다. 6 형제의 든든한 가족이자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수호견이 되었다. 다리는 늘 하나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다리는 하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녀의 손을 핥으며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했다. 김상철의 재판은 모두의 예상대로 흘러갔다. 그는 과거의 모든 죄가 밝혀져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6 형제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최 박사를 비롯한 김상철의 조력자들도 모두 각자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정의는 마침내 그들의 편에 섰다. 세월은 흘러 박순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6 형제에게 기적 같은 선물을 남기고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슬픔 속에서도 따뜻함이 가득했다. 6 형제는 이제 온전한 하나의 가족이 되어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할머니가 남긴 빈자리는 컸지만 할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었다. 어느덧 수년이 흘렀다. 6 형제는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변함없는 우애를 과시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어둠을 벗어나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더 이상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었다.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한 겨울밤 첫눈이 내리는 날 6 형제는 할머니가 살던 안산의 작은 집 마당에 모였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은 지난 날을 회상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졌잖아. 소연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항상 그랬어. 세상에 버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것에는 다 제자리가 있다고. 우리도 버려진 게 아니라 우리 자리를 찾아 헤맸던 것뿐이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깊은 이해와 평화가 담겨 있었다. 다리가 하나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핥았다. 다리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충성과 애정이 가득했다. 6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따뜻한 연대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기적처럼 다시 만난 가족이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30년 전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비극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가족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였고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살아있는 기적이었다.